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24화는 잔인무도한 통치자의 최후, 서태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여자들, 여태후, 서태후, 측천무, 그 다음에 이제 가후가 있죠. 여기는 서태후의 무덤이 훼손되는 장면, 여기는 이제 서태후가 이렇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늘 무릎을 꿇린, 그리고 이제 서태후의 그 무덤이 훼손되는 장면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태후에게도 젊은 시절 사랑이 있었지만 비극으로 끝났다는 이야기. 이화원이라고 하는 여름 궁전을 나라 돈으로 아주 호화롭게 지어서 이것이 이제 청나라 멸망의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거.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있었죠. 부위가 등극하는 그런 장면. 서태후가 죽고 그 무덤이 파헤쳐지는 그런 비참한 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청나라 멸망 과정에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서태후도 그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런 얘기죠. 비극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 청나라 청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서태후는 구중궁궐에서 황관 내시죠. 소환자라고 하는 사람, 다른 말로 안덕회라고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남자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서태후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젊은 시절인데, 총명하고 잘생긴 소환자가 이제 8살 정도 아래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서태후는 이 소환자를 소주로 보냅니다. 수저울에서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하도시로 유명한 이 소주로 이렇게 파견한 건데, 뭐 때문이냐면 용포, 임금의 정복 준비를 감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대담한 조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관을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이 일로 이제 고위 대신들은 충격에 빠졌고, 옹동화라고 하는 통치제 스승, 자기 아들의 스승이라든가 공친왕, 자기의 그 아군이었던 이런 모든 대신들이 그 소환자를 처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서태후와 이 소환자의 추문이 널리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동태후까지 나서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결국 현지에서 소환자는 참형,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6명의 환관과 7명의 고용된 경호원까지도 참수를 당했는데, 원래 이 환관은 궁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이 소환자의 시체가 공개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에게 성기가 없다는 사실까지 직접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환관이 되기 위해서 성기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주는 상해 옆에 있죠. 서태후는 소환자의 그 개인 물건들을 다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걸 친정 남동생 중에 한 사람에게 보관토록 했는데요. 서태후가 소환자를 죽게 했다고 불평한 소환자의 친구를 잡아다가 목졸라 죽입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진 서태후는 한 달 이상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의사들은 일종의 신경쇠약이라 진단했습니다마는 서태후는 위로조차 받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아들의 병문안까지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궁궐에서 매일 연극을 상연하도록 하고 끝없이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요. 결국에 이 소환자의 처형 사건은 서태후로 하여금 다시는 애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고, 이후로 서태후는 오직 정치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서태후의 그 유명한 식사가 있죠. 아침 8시까지 잠자리에서 문구적거리다가 창문을 열면은 온 궁전이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서태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진주로 장식한 망토를 걸치고 앞부분이 네모꼴로 된 신발을 신고 정각 자기가 사는 건물 밖으로 나가면은 궁녀들이 휘장을 쫙 이렇게 열어 젖힙니다.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던 환가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치는데 오늘 또 모시게 돼서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태후가 담배를 2대 피우고 나면은 이제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태후의 여름 궁전이 이화원의 모습이고 식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차와 우유인데요. 특히 우유는 몇 번 말씀드렸죠. 산모의 젖입니다. 여러 명의 산모가 젖먹이들과 함께 궁중에 들어와서 신선한 젖을 서태후에게 제공하는 거죠. 서태후는 그 식욕이 좋아서 하루 3끼, 몇 끼마다 접시가 100개 이상의 이 3끼를 충분히 먹고도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었습니다. 서태후에게 배정된 그 고기는 돼지고기가 31kg, 그 밖에 닭과 오리, 그 밖에 이제 채소와 식자재가 추가되는데요. 음식통 안에는 여러 종류의 죽이나 떡이나 과자가 있고 콩국에서부터 맑은 수프까지 다양한 국거리가 있었습니다. 에, 궁궐에 들어가는 산모는 적당한 체격과 아름다운 용모 그리고 건강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간장과 기타 향긋한 양념으로 요리한 오리간 같은 반찬들도 많았고요. 쌀을 비롯해서 곡물류, 벌꿀, 소도 열매, 소나무 열매, 계란, 제비즙. 제비즙은 바다 제비가 해초의 그 젤라틴과 자기 침을 섞어서 만든 최고의 고급 요리라고 그러죠. 그 밖에 이제 상어, 생선, 지느러미 살, 모기버섯 등이 준비가 됐고, 그러나 서태후는 이 가운데 서너 가지만 손을 댈 뿐,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일종의 이제 거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식용으로 차려진 음식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황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서 먹어야 했고, 식탁에서 나온 남은 음식들은 황실의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서태후의 하루 생활비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억 원 정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서태후는 자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는데요. 자신의 위엄이 훼손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서태후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서 있어야 했고, 서태후가 궁을 이동할 때마다 지정된 장소의 관리들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또 궁 앞에서 마중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관리가 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무릎을 꿇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붉은색, 푸른색 물이 떨어져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가난한 이 사람은 색종이로 만든 관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태후는 누군가가 자기의 시야를 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공인들에게 시중을 들 때도 자신의 옆에 측면에만 서도록 했고 이화원에 살 때는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전화를 하는지 건방지게 누워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화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서태후의 운전기사도 항상 무릎을 비스듬히 꿇고 운전해야 됐기 때문에 늘 잔사고가 많았다는 거죠. 원색의 위안스카이라고는 오늘날 그 대만의 그 초대 총통이 서태후에게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서태후는 이 차가 몹시 타고 싶어 했지만 운전사가 무릎을 꿇고 자동차를 모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용 열차는 기관사가 서서 운전해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전기 기관차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안스카이는 서태후가 66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에 은 몇만 냥을 주고 이걸 샀는데 중국 최초의 외국 자동차로서 현재도 고궁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독일 자동차에서 많은 돈을 주고 자동차 회사에서 많은 돈을 주고 이걸 사려고 했지만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 차는 미국 두리의 형제가 만든 현대식 자동차의 원조로서 중국 역사상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거죠. 나라 돈으로 호화궁전 건설, 북양함대, 청나라 해군이죠. 북양함대 예산을 유용해서
이화원을 지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화원을 건설하고 여기에 서버린 환갑잔치에 은전 3,600만 명. 이것은 청나라 당시 1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북양함대는 상당히 이렇게 수준이 높은 함대였는데 훈련할 포탄과 연료 부족으로 훈련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권모술수로 정치적 생명만을 연장시켜온 서태후의 책임이 매우 크다. 여기는 이황원이고 여기는 청나라 전투함, 당시 여기는 일본의 전투함이 되겠습니다. 광서제가 1908년 11월 14일 오후 6시 33분에 죽게 됩니다. 서태후의 조카죠. 광서제가 비소, 말해 비상, 여기에 중독돼서 죽었다는 사실은 2008년도에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태후가 자기가 황제가 될 것도 아니면서 독살했을까요? 일단 이 광서제 그 부분인데 광서제가 무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런 황제를 남겨놓고 자기가 먼저 죽으면은 청나라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말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란 영화에 나오는 부위가 등극하는데요. 이 광서제가 죽자마자 여러 해 동안 훈련시킨 제풍, 제풍은 그 죽은 광서제 이복 동생인데 여기 이제 부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섭정으로 세우고 2살 난 아들 부의를 갖다가 차기 황제로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제풍을 섭정으로 두겠다는 뜻이고 혹시 또 자기가 서태후 본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에는 계속 권력을 통제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사망한 그날 바로 밤새워 일을 처리하고 아침 11시까지 일을 하다가 멈췄지만 그로부터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광서제가 죽은 그 이튿날 죽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순친왕과 그 동생 부의 황제입니다. 서태후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매일 잔치를 열어서 과식했다. 그거의 원인이 큽니다. 복부, 배가 늘어나고 위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이질, 급성대장병이죠. 이질에 시달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걸음마할 나이에 이 부위, 선통제라고 불리는데 부위가 황제가 되면 하루도 안 되어서 죽게 되는데 그의 유언은 다시는 나와 같은 여인이 정치에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이제 급사한 겁니다. 그때 이제 서태후의 나이는 72세였고 현재 중국 베이징시 시청구 중랑하이 여기 이화원에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데요. 서태후의 장례식에는 120만 장,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거금이 들었고 그러자마자 청나라 왕실은 절제 이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된 겁니다. 부위라고도 하는 3살의 나이로 제12대 황제, 선통제의 자리에 올라서 아버지의 섭정을 받으면서 3년 동안 황제로 있었지만 서태후가 죽은 지 3년 만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1912년 2월 10일 날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후로 부인은 일본의 괴뢰국인 이 만주국 황제로 추대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소련으로 끌려갔다가 중국으로 돌아와서 베이징, 북경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는 만주국 황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부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서태후의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태도인데요. 서태후는 여자들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영국 가수가 가장 사악한 것은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무대에서 끌어내리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남존 여비 사상을 굉장히 거부한 것은 서태후 자신의 경험에서 유래한 건데 자기 아들인 동치제와 양아들인 광서제를 황제 자리에 올리고 나서 이제 서태후의 통치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런 천명은 거부당했고 아들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물러나야 했고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던 이런 쓰라린 아픔이 남존여비 사상을 싫어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927년 장개석이 이끄는 급진적인 국민당원들이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렇게 되자 서태후가 죽은 지 20년이 흐른 1928년에 이 군인들이 이 소장된 보석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녀의 묘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 장교와 병사들은 다이너마이트로 벽에 구멍을 뚫고 서태의 관을 청공과 쇠 막도기로 마구 찔러서 연 다음에 보석들을 강탈해 가는데 그녀의 옷을 찢고 치아를 뽑아내면서 숨겨진 보물들을 수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체는 드러난 채로 방치가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금성에서 쫓겨나서 텐진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문 사람들을 보내서 서태후 유해를 다시 매장한 후에 장개석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또 부인은 서태후의 입안에 있던 진주가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의 신발 장식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지독한 원한을 품게 되고 이 일이 결국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끌어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주국 일본이 세운 괴뢰국의 황제가 될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함으로써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으로서 우리나라 그저 건국에도 도움을 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국 훈장을 받은 상당히 그 어여쁜 여인입니다. 서태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죠. 청나라 몰락의 원흉이었다. 그리고 여우나 측천무 등과 함께 중국 역사상 3대 악녀 중에 하나지만 여우와 가난풍, 가우에 대해서는 통치력은 괜찮은 편이었다고는 평가라도 있었지만 또 측천무는 개원의 치라고 하는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는 좋은 평가도 있지만 서태후는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린 여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서태후 역 배우를 찾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일본 배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태후에 대한 그 긍정적 평가도 없는 것은 아닌데 서태후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어서 완전히 썩어버린 청나라가 그래도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인권, 특히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았고 최초로 여성들을 해외에 보낼 만큼 여성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적 어려서 이렇게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옥죄는 이 악습을 폐지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태후로 인하여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철도나 전기, 전보, 전화, 서양의학 이러한 청나라를 근대화로 이끈 측면이 있고 현대식 육해군을 정비하고 서양식 학교와 대학을 세웠으며 언론이 창달되고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것은 서태후의 업적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에도 젊은 시절 사랑이 있었다. 서태후의 식사,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다는 거. 이화운을 건설함으로써 청일전쟁을 패배로 몰아갔다. 그리고 조카 광서제를 암살했다는 설이 있고 마지막 황제 부위가 등극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여인, 그가 바로 서태후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도 많은 돈이 들었고 부위가 나중에 일본의 이제 황제로 만주국 괴뢰국이죠. 황제로 됐다는 이야기. 서태의 무덤이 장개석 군대에서 훼손됐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장편 소설 복숭아꽃 그리고 이나미 리츠코의 유쾌한 에피큐리안들의 즐거운 여행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열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